저는 지금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갑자기 이루어진 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원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고 그리고 그 변화의 폭이나 깊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깊고 넓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변화는 상당한 정도로 이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거는 조금 이래저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불가역적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불가역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본의 태도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일본은 평창 이후에도 물론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북미 관계에서의 일종의 약간의 변화 이런 것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상정 외의 변화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사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라든지 이 미일 동맹의 안정적인 전개 운영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었고 그렇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생각으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일본의 그 신문이나 뉴스를 봤을 때 그렇게 커다란 변화로 포착하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고 오히려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한반도에서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뉴스거리로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그건 국내 문제에서는 모리토모 문제, 아베의 개인적인 스캔들 문제지만 예컨대 외교 이슈로서 봤을 때는 TPP-11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한 외교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도해서 미국이 빠진 TPP-11을 일본이 주도해서 그것을 칠레에서 8일날 서명을 하면서 여기에 미국을 다시 이끌어 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의 그 같은 시간에 이 워싱턴에서 방미 특사단의 발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일정에 대한 발표가 있고 난 다음부터 일본은 대단히 당황한 기색이 보였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방미 특사단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커다란 변화가 없었고 일본이 향후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본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낙관하고 있었던 것의 그 증거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시간에 사사의 주미 대사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사사의 주미 대사의 환송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송별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백악관에서의 그 발표를 듣고서 일본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정이 그냥 그 무리 없이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걸 봐가지고는 일본은 상당히 이러한 그 탐색 대화가 오래 갈 것이고 예비전 협상이 오래 갈 것이고 거기에서 일본은 납치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일본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그 포착된 그 분위기 속에서 일본 나름대로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노력했겠지요. 미국은 그 아베와 트럼프의 개인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펜스라든지 맥마스트라든지 틸러슨과 같은 아베 주변에 포섭되어 있는 사람들과 여러 루트를 가지고 미국을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 백악관 발표가 있던 그 순간 일본은 아마도 이 90년대 이후에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이 외톨이가 되었던 순간들을 상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 일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8일, 9일서부터 11일, 12일 정도까지 일본은 여러 방면에서 일본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수면 하에서 눈에 이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뚫어보려고 했겠지만 아마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훈 그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12일, 13일, 14일 이 시점인데 지금까지 일본이 거의 금기시되어 있던 그 북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IAEA 사찰을 위해서 일본이 3억 엔 정도의 초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개입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찰의 초기 비용 지불과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게 북일 정상회담을 일본이 먼저 할 경우에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일본이 그런 거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을 때 뭐 일본의 외교관, 전직 외교관 그리고 현재 그 서울에 나와 있는 일본 외교관들도 전부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면서 아베 내각에서는 적어도 북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얘기는 먼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에게는 그런 의도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먼저 그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 제재를 압력을 계속해가지고 북한이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협상을 재개하기 전까지는 일본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혀왔었습니다만 일본이 굉장히 고위급에서 아베 스스로가 그리고 관방장관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본이 변화했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변화함으로써 이 흐름은 상당히 강화가 됐다. 이 변화의 동력이 강화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파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볼턴이 등장을 하면서 이 리비아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북일 수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리비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오랫동안 거부를 해왔습니다. 리비아 방식은 리비아 쪽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했던 이유는 핵 폐기와 동시에 수교를 한다고 하는 데까지는 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경제 제재 완화와 경제 협력을 미국이 지체함으로써 그 와중에 리비아 정권이 혼란에 빠졌고 결국에는 붕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목도했던 북한은 도저히 이것을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북일 수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는 리비아 방식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또는 그 다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얘기합니다만은 북한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아마 다음 수순으로 북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갔던 것도 아버지 김정일이 2000년에 중국을 갔고 2001년도에 러시아를 갔고 그 다음에 북일 국교 정상화로 갔던 것처럼 아마 중국에 가면서도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러시아와도 어느 정도 모종의 그 통로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베트남 모델을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베트남 모델을 얘기를 할 때 도이모이로 베트남이 방향 전환을 확실히 하는 그 이전에 사실은 북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가 있었고 그 베트남이라고 하는 것은 북베트남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이 베트남과 정상화를 하기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도이모이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일본이 약간의 그 분위기의 변화를 틈타가지고 먼저 가는 그러한 예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1973년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에서 이제 화해 프로세스에 대한 협정이 이루어졌고 그 협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일본은 베트남에 가가지고 하노이에서 이 북베트남과 국교를 정상화했다는 것이죠. 일중 국교 정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71년도에 이 키신저가 가가지고 물꼬를 틀었는데 미국이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기 이전에 일본이 먼저 가가지고 72년도에 바로 1년 만에 가서 국교 정상화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본 외교의 기민함이라고 하는 것, 민첩섬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확 바뀌는 그러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수면하에서 꾸준히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 통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사실은 그 일본 외무성에 많은 외교관들이 가가지고 및 정지 작업을 하고 있었고 국제 정세가 변화하자마자 곧바로 그 루트를 갖다 가동시켰던 것이죠.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무역 포함해가지고 여러 그 통로를 열어놓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닉슨 쇼크에도 곧바로 적응을 해가지고 새로운 통로를 갖다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미일 동맹에 열중하고 있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베의 외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굉장히 오랜 동안 구축해 놓고 있었고요.
북한과의 관계도 통로를 열어놓고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지만은 민간 루트를 갖다 열어놓고 있었고 그것을 아베는 그렇게 크게 막아놓지 않았었습니다. 정부도 아베가 등장하자마자 2013년도에 이이지마가 평양에 갔던 것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스톡홀름 합의를 이루어서 북한과 가능성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북한 쪽에서 일본 쪽의 태도에 실망을 해가지고 북일 국교 정상화 합의, 즉 평양 선언, 그 다음에 스톡홀름 합의 이것이 다 무효화되었다, 사문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선언을 할 때마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외상이라든지 아베의 말은 아니지만 스가 관방장관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 평양선언은 살아있다. 스톡홀름 합의는 지킨다. 이런 얘기들을 늘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지금 수면하에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도 일본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평창에서의 살짝 분위기가 바뀐 것을 틈타가지고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현 의회가 초당파 100인의 의원 규모를 가지고 지방의원 규모를 가지고 북한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명을 해놨고요. 지금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토리현도 북한과의 관계를 맺어왔던 그런 지방의회, 지방자치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북일 관계는 생각보다 빨리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베의 그 국내적인 정치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가능성을 갖다가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 일본이 헌법 개정으로 곧바로 갈 거로 생각했었습니다만은 생각했겠습니다만은 지금 아베 정부가 아베 내각이 된 이후로도 그 다음에 중의원 참의원이 이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개헌을 지지하는 의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3년 동안 지금 개헌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본의 독특한 시스템 속에서 쉽게 가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모리토모 학원 문제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적인 어려움을 아베는 아베식의 약식 헌법 개정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의 뉴스를 봤을 때는 이러한 방향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그 헌법 개정의 그러한 그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태어났던 아베 정권이 이것이 만일에 실패했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구축해왔던 러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국교 정상화 러일 평화조약이죠. 러일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의 그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업적으로 욕심내는 그런 것입니다만은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푸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전국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과 타협할 필요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개도서 반환이라고 하는 그 카드를 내리지 않는 이상은 푸틴은 여유를 가지고 러일 교섭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개도서를 내릴 수 없는 그러한 그 아베로서는 이 평화조약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북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정치적인 업적으로 아베가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베야말로 본인 스스로는 이 문제는 본인밖에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살짝 그 납치 문제에 대해서 그 문고리를 열어준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상당한 스피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톡홀름 합의를 할 때 북한은 사실은 이 1+1 해법으로 납치 문제를 풀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일본이 요구하는 북한이 인정하지 않았던 납치 일본인은 일본이 요구했던 그 그 5명 중에서 1명 정도를 북한이 인정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미처 일본이 파악하지 못했던 납치 일본인을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내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일본이 그 이후로 계속 그 비핵화를 더 전면에 내세우면서 미국과 공조를 하면서 핵 문제로 이 제재를 갖다가 제재 수위를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스톡홀름 합의를 갖다가 북한은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왔던 그러한 경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치 일본인 문제에서 살짝 문고리 열어주는 순간 아베는 이 문제를 갖다가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은 저는 역시 이것도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렇게 일본을 갖다 호락호락 놔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당장 벌써 중국이 상당한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도 중일 관계를 개선해 가지고 미국의 범위 바깥에서 자구의 길을 갖다가 지금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단속하려고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본 안에 미일 동맹주의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쉽게 확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수면 하에서는 저는 눈에 보이는데요. 수면 하에서는 일본의 외교관들이 지금 백방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는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있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기회로 한국이 만일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갖다가 생각을 한다면은 일본을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